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올해의 끝입니다. 전식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김일성을 만나고 그리고 남북 관계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 철수를 밀어붙였죠. 그 점이 제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비극이 일어난 세밋 주말이었습니다. 경기도 얼어붙었는데 이 비극적 소식이 알려진 일요일 오후 사람들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종종거림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철새 도래시의 정신우리로 만든 무안공항, 이 공항은요 29일 사고가 나자 짧은 활주로 길이 그리고 조류 충돌 가능성에다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벽, 미숙한 공항 운영 경험 등이 복합적인 사고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공항 건설 전에는 연간 992만여 명이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던 무안공항이 지난해 이용객 불과 24만 6천 명이 그쳤습니다. 이런데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아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4살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명복을 빕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데 올해도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란 상태라면 내란의 주범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요 조금 줄이면 이렇습니다. 누가 반란군의 수괴인가? 어느 쪽이 반란군인가? 누구는 윤석열이 이 나라 보수주의를 괴멸시킨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조중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폭음을 해서 이승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이 통치자로서 너무 미숙했지만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주겠다고 하면 지나친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오히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고 할까요? 솔직히 말해 참으로 어리석은 단견의 리더였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지 않는 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이 되지 않는 한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어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국가원수지휘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명예를 넘어 국가원수로서 국가적 명예와 위신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원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체포한다거나 신병을 확보한다는 따위의 말을 감히 수사당국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74년 9월 8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한 달 전에 사임을 한 전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재직기간 5년 동안 저지른 모든 형사범죄의 일체를 조건 없이 사면합니다. 제 책에도 이 과정을 썼지만 포드는 먼저 사직했던 부통령 스피로 애거뉴 대신에 닉슨이 지명한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TV 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양심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닉슨 범죄를 적은 책을 봉인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지닌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3위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는 선출되지 않은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지만 리처드 닉슨을 사면했습니다. 그는 사면의 명분으로 길게 이어질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할 추한 일정을 열어들었습니다. 바꿔놓고 말하면요. 미국의 위신을 더 이상 추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위신을 표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가 닉슨을 사면하자 포드의 인기는 급진직하였습니다. 완전 바닥까지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76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질 사건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바로 닉슨 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1년 제럴드 포드는 존 F 케네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6일 제럴드 포드가 영면에 들자 그를 공격했던 컬럼니스트들이 일제히 사죄의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 이런 유수한 신문들이 칼럼들에 대통령 각하 죄송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신문에 적었는데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평전에도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반란군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반란군이라면 현역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제가 보기에 공수처는 소영웅 심리에서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신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근거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혹시 오해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많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어떻든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형식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려다 보니 주체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이 된 공조수사본부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수사권이 보완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간도 아주 묘합니다. 공조본의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30일 자정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말이 공조본이지 사실은 공수처입니다. 무엇이 그래 급해서 자정에 청구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출석해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곳이 우리 검찰입니다. 하긴 법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말입니다. 단적으로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부인 김정숙은 내어놓고 검찰이 출석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장 그녀 자신이 연관된 타지말 버킷리스트 관광 사건과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른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 이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아주 논란이 됐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그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모든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과 민주당은 김정숙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지지조차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하려면 문재인부터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 행위인지 그래서 파면감인지를 밝혀줘야죠. 만에 하나라도 수사당국에서 계속해서 내란죄로 몰아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30일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에만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수사권 조정인데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나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제 앞에 지금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하긴 벌써부터 체포조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조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국가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주말이 지난 때문에 좀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합법일까요? 아닐까요? 권한대행 의결 징족수를 두고 민주당은 총리 탄핵소추 요건인 제적 과반수 151표를 주장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200표를 주장합니다. 이게 묘한 게요. 헌법재판소 해설서에도 200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식은 151표면 가결된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었던 의원식은 151석 가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언론과 국민의 인식입니다. 우리 언론들 모두 다 경제를 걱정합니다. 신문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글쎄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화랑세인데 대한민국은 연초부터 쭉 처박혀 있다가 연말에 이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추락을 해버렸죠. 드디어 2,4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문제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더 나아가 다수의 전제를 낳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동에 이끌린 다수의 힘은 우리가 피로써 갖고 온 정의를 일순위에 무너뜨립니다. 선동으로 민주주의는 외관만 있을 뿐 속은 이미 썩은 지 오래입니다. 선동, 데마고깅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피플스 데모크라시, 이 인민민주주의를 비롯해서 모든 독재의 뿌리는 바로 이 다수결의 뿌리를 둡니다. 선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제가 그날 호해를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활동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헌법은 정지되고 권한을 넘겨받은 비상국무회의는 신속하게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당구장에서 이 추천제, 이른바 유증회를 만드는 이 헌법 개정안을 보았는데요. 그 헌법을 만들었던 한모 교수, 그리고 진모 교수 이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박정희 영구집권 헌법안은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를 없애버렸죠. 비상국무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획득해야 되니까 이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11월 21일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은 무려 91.9%, 그리고 찬성률은 무려 92.3%로 유신헌법 개헌이 확정됐습니다. 투표소에 아주 자유스럽게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92.3%라는 유례없는 찬성률을 보인 것입니다. 선동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독재 시대라고 하지만 92%가 넘는 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된 세계 독재자들, 아돌프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이 블라디미르 레닌 같은 사악한 모든 독재자들도 선동으로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언론들이 하나같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으로 몰아 민주당과 이재명의 선동에 동조하는 걸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사내 칼럼들도 대중을 오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벌써 야당 준비 시작하나, 이런 제목의 김정한 논설위원이 사내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불과 20%의 유권자에 의해서 당이 뭉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걸 통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흔들린 것은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도 외연 확장이 있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거의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리 어리석고 어설펐다 해도 이를 내란이라면서 당장 그를 구속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러다가는 집권 여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윤석열을 처단하자, 여기에 전부 다 손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사라질 거라는 의조입니다. 수사도 헌법재판소 심리도 고개 짖는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이재명의 주장과 꼭 같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윤석열이 내란죄 수괴라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조를 합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의원식은 한덕수 탄핵안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다. 그래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에 투표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192명 출석해서 전원 찬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 대행체제가 그렇게 해서 들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탄핵안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었죠. 그런데 의원식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자 집단 항의를 하며 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까지 놀랍게도, 아니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에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에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29번째 탄핵소추인데 이달 들어 2024년 12월 들어 9번째 탄핵소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것만 13건인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첫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사의 첫 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2023년엔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안동환, 손준성, 이정석 검사, 이 검사 3명이 또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12월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아래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또 뒤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또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 다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야당입니다. 여당이 주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뿐입니다. 왜 이재명은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의 탄핵 소추를 감행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흔들어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는 게 유일 목적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야당을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그 함정으로, 야당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진정 정의롭다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어리석은 혼군이라도 말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또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만 1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윤 대통령 사건이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이 있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등등 올해만 총 9건이 접수가 됐고 작년에 접수된 손준성 검사 사건도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이죠.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접수된 뒤에 재판관들이 심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직후에 탄핵 심판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이미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표현을 쓴 신문도 있습니다. 점령군 행세가 갈수록 가관이다. 최상목에게도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점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분명 있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한 이 헌법재판관이 정말 적직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통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헌법재판관으로서 아무리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든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부적격자는 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격자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무조건적으로 임명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다시 칼을 뽑겠죠. 자기들도 시간을 다투니까 말입니다. 이재명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을 나락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또 칼을 뽑을 겁니다. 아마도 제2의 한덕수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의 한덕수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임명되는 예컨대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싸움에서 이재명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